이번 시간은 제9강 EDI의 특징과 구성 요소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514페이지 EDI 특징입니다. 자,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문서 교환이라는 건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팩스 등과 이제 구별이 되고, 두 번째 이메일과 구별된다.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보낼 때마다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EDI 주문서 송장, 전자자금, 이체 등의 정형화된 서식을 교환한다. 이 정도만. 자, EDI와 기존의 전자우표는 이제 자료 축적과 전송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EDI는 이제 표준화, 정형화된 자료 교환이지만 전자우표는 비정형화된 자료의 교환이다. 전자우표의 비정형화된 자료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재입력을 요구합니다. EDI는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즉시 업무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과 EDI에 대한 것을 이제 비교할 수 있죠. 자, 이메일은 뭐 주소만 알면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의 이제 일반 구문 또는 편지, 안내문 등의 비정형적인 문서입니다. 근데 EDI는 구조화된 게 중요하죠. 박스, 표준 양식을 사용합니다. 다량 자료 반복적 교환을 해서 가입된 거래 당사 상대방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이제 선사 간에 사전에 이제 입출고 정보를 이제 알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기업과 특정 기업만 가능한 거죠. 특정 기업과 특정 기업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벤 사업에 가입한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벤 사업에 가입한 사람만 가능하다. 이렇게 염리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염리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점은 이제 이메일은 자유로운 형식의 문서 교환이 용이하고 정보의 즉시 DB화가 또 불가능하죠. 근데 EDI는 어떻게 돼요? 재입력이 불필요하고 표준 메시지 변환, 독립적인 DB 구축, 비표준화된 정보 교환이 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 이제 구성 요소를 이제 본다면 오른쪽에 EDI의 표준은 이제 EDI 사용자 간에 교환되는 전자문서의 내용 및 구조, 통신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자, 우리가 EDI 이제 표준 국제 표준이 이제 UN 에디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EDI의 서비스 제공업자는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그 서비스 이용자는 뭐 유통업체, 회사, 물류업체, 물류회사, 제조회사, 벤 사업자에게 매월 월정 사용료를 또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EDI 사용자의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류 작성, 운영 소프트웨어, 표준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변환 처리 소프트웨어, 통신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7번에 EDI 구성 요소의 7번에 보시면 UN 에디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기 때문에 보면 UN 유럽 경제위원회에 의해 완벽한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1987년에 ISO의 후원하에서 EDI 국제 표준을 위한 ISO 9735라는 이름이 만들어져서 UN 에디팩이라는 구문 규칙과 전자문서 개발 가이드를 라인을 말한다. 그래서 최초의 EDI 표준 매뉴얼은 1990년 7월에 발간된 바 있으며 계속해서 발간하면서 지금 현재 주문서, 그다음에 송장, 발송 통지서 42개 종류에 이르고 있습니다. 표준 서식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4번의 EDI 표준은 그냥 밑줄만. 자, EDI 사용자 간에 교환되는 전자문서의 내용과 구조, 통신 방법 등에 관한 일련 규칙 및 지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공통 언어죠.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이 서로 다른 거래 당사자들 간에 또는 이들의 내부 업무 시스템 간의 전자문서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얘의 표준은 용도에 따라서 전자문서 표준 또는 메시지 표준과 통신 표준으로 구분됩니다. 전자문서 표준은 이제 전자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문서, 전자문서에 포함되는 정보, 정보의 순서와 형태, 정보의 각 부분의 의미 등에 대한 지침 등을 포함합니다.
자, 통신 표준은 어때요? 컴퓨터를 통한 전자문서의 송수신 교약으로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전송할 것인가에 대한 사용자 간의 합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넘기시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516페이지 가시면 이걸 또 문제로 냈는데요. 자, 우리가 EDI의 이용 효과입니다. 자, 이용 효과는 어떤 게 이제 EDI 효과가 될까? 자, 도입의 효과요. 도입의 효과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서류 없는 업무 환경으로 이제 오류의 감소, 비용 절감, 사무 처리비, 인건비 등이죠. 자, 요겁니다. 외부가 아니에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 업무 처리의 절차의 개선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키가 되는 게 주문 사이클이죠. 주문 사이클에 대한 단축. 그 다음에 재고 관리비의 감소. 재고 관리비의 감소. 이런 것들. 그다음 업무 처리 시간 단축. 그 다음 고객 상대방과에 대한 정보 공유로 협력 관계 증진. 자, 사무 인력의 생산성 향상, 유통 물류 정보의 이제 신속을 인해서 물류 정보의 신속한 유통에 대한 또 정보 관리를 더 강화시키죠. 관련 부서 간의 정보 공유에 따른 업무 감소 및 정확도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문제를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604페이지 643으로 갑니다. 643으로 가시면 자, 643으로 갈게요. 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EDI의 도입 효과에 보기에 적절하지 않는 것. 미리 말씀을 드렸죠. 4번 외부 업무 처리의 절차의 개선이 아니라 내부 업무 처리의 절차의 개선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밑에 EDI 도입에 대한 그 확대 방안은 뭐 도입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확대와 중소업체에 위한 EDI 보급 방안이 또 모색돼야 되고, 또 우리가 그 EDI 사용자의 적극적인 표준화 의지, 그 다음에 업체별 거래 전표의 통일, 벤 사업자와 기업 간의 협력. 그래서 잘하면 도입 확대를 시켜서 유통물류 혁신에 또 EDI가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제점도 주문 내용을 변경하는데 또 유연성이 또 떨어질 수 있고요. 자, 이중 커뮤니케이션 체제가 또 요구됩니다. 그래서 EDI를 안 쓰는 기업 간에 또 거래처가 또 있기 때문에 이중적 문서 교환 시스템이 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또 EDI 도입이 안 되는 것은 또 서로를 통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전송된 정보에 관한 보안 통제의 문제가 또 대두된다.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또 보안 문제가 생기겠죠. 또 내부에 대해서 또 유출될 수 있고요. 또 여러 부서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협조가 또 요구됩니다. 관련 부서가 또 협조가 요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양가로 3번의 유통과 EDI. 자, 유통 EDI는 유통업체의 본사, 지점, 대리점, 협력업체 등과 통신망을 연결해서 표준전자 문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통 EDI에서는 이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와 직영점, 대리점, 할인점과 관련 유통업체들은 이제 상호 연결해서 유통 관련 각종 표준 문서와 유통 정보를 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중개 및 전송한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이제 박스가 유통 부분의 EDI 서비스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유통이 있다면 본사가 있으면 또 내부적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제조에 보낼 수 있고, 뭐 지사가 있으면 지사, 그 다음에 영업소나 대리점, 그 다음에 협력사, 그래서 납품처나 물류하는 곳,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거래 정보, 수발주 거래 정보의 교환, 전자결제, 대금 청구, 대금 지급, 자동이체, 금융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동이체나 이제 주문 청구 같은 거 하죠. 자금 조회, 본 지사 정보, 주문 판매, 판매 동향 분석 관련 정보 교환, 분석 자료 같은 거, 신상품 정보,
자, 신상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교환, 기타 전자우편 팩스 부가 서비스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밑줄만 쳐보세요. 한국유통정보센터가 개발한 유통 관련 전자문서로는 거래처 정보, 상품 정보, 그다음에 주문서, 송장, 송금 통지서, 재고 현관 보고서, 판매 정보 보고서, 판매 예측 보고서, 세금 계산서, 그밖에 전자문서가 있다. EDI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패턴을 좀 바꿔본다면, 자, 동그라미 2번에 XML과 그다음에 EDI라는 겁니다. 자, 전통적인 EDI는 뭐 정형화된 표준 문서에 맞춰 거래 정보를 배치 또는 실시간에 교환을 합니다. 일괄한다는 거죠. 배치는 한꺼번에 처리, 오류 실시간에. 그래서 업무 부대 비용 감소나 업무 오류 감소, 물류비 감소, 그다음에 인력 절감 등에 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제 사용자 내부의 응용 소프트웨어와의 연계가 좀 어렵고요. EDI 소프트웨어의 폐쇄성, 법령 및 제도의 미비 등의 이유로 그 효과에 비해서 이용도는 낮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가니까. 그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과도한 도입 및 운영 비용이 좀 오타났습니다. 운영 비용이죠. 운영 비용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니은번에 자, 우리가 오타가 안 났네요. 운영 비용 제대로 돼 있네요. 고쳐졌네요. 운영 비용이 어떻습니까? EDI 확산에 적지 않는 부담이 되고 있는 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WL EDI는 데이터 전달에 초점을 둔 전통적인 EDI 범위를 확대해서 전자상 거래에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고객 간에 발생하는 상품에 대한 전달을 통해서 가치의 교환을 지원하는데 데이터의 전자적 교환으로서 영업, 수배송, 물류, 수금, 세금 처리, 생산 연계 등의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하죠. 그래서 XML EDI는 이러한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의 교환 방식 및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또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벤이에요. 도와 같이 통신망이죠. 그래서 518페이지로 가시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벤이죠. 계속적으로 이제 EDI를 담는 것이었죠. 부와 같이 통신망이 중요하겠죠. 여기가. 그래서 벤의 의의를 가시면 벤은 밸류 에이디드 부과됐다는 거죠. 네트워크. 그래서 부와 같이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KT와 같은 통신 사업자로부터 통신 회선을 임차하거나 또는 통신 사업자가 직접 보유한 통신 회선의 정보 처리 기능을 결합해서 부가가치를 부여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한 통신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KT 통신망이 있다. 그러면 벤 사업자가 있겠죠. 벤 사업자가 EDI 서비스를 합니다. 서비스를 하고 KT 통신망에 임차한 일반 우리가 통신 사업자가 있죠. 여기도 이제 여기에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벤은 단순한 정송 기능은 물론 그 이상의 정보의 축적이나 가공 변환 처리 또 등의 부가가치를 부여한 음성 또는 데이터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광범위한 또 복합적인 서비스 집합이에요. 그래서 음성이라든지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문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644입니다. 644페이지 가시면 자 1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는지 10번 문제로 갑니다. 644. 자, 그냥 문제 10번 문제 바로 맞출 수 있게끔 냈어요. 다음 중 단순한 전송 기능은 물론 그 이상의 정보의 축적이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공, 변환 처리 등 부가가치를 부여한 음성 또는 데이터 정보를 제공해주는 광범위하고 복잡적인 서비스를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지금 그대로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그 세 줄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벤이 된다. 그래서 요거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도 하나의 기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별표 3개 쳐놓으시고 문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활용이라는 것은 이제 518페이지에 오시면 벤을 이용한 사업의 대표적인 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한 데이터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결제원이나 나이스 정보통신하고 이제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KSNet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본다면 이제 화물 추적 관리 등을 수행하는 물류수송 벤, 항공, 철도, 호텔 예약 등에서 활용하는 관광 벤, 포스에 기반이 되는 유통 벤, 부품의 수발주에 발용되는 이제 제조업체 벤. 그래서 유통 벤은 소매업체의 본점 지정과 납품업체. 자, 우리가 홈플러스가 본점이 있고 각 매장이 있잖아요. 발주 수주 납품하려면 이제 납품업체가 있고, 제조업체의 본사와 지점이나 영업소 또는 우리가 판매업체를 연결해서 각종 유통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통 벤 업체들은 이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연세점 등과 같은 유통벤을 구성해서 물류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EDI의 구축, 나아가 유통물류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이 벤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됩니다. 이 EDI를 담는 것이 여기가. 자, 벤의 유형을 제가 가볼게요. 오른쪽에 519페이지로 가시면, 자, 업계형 벤이라는 것은 금융, 물류, 유통 등에서 우리가 동일 업종에서 구축하는 수평 공동형 벤을 업계형 벤이라고 하고요. 자, 거래 계열형 벤은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자사의 거래 계열이나 제조업자와 판매점 등 상거래가 있는 기업까지 연결시키는 수직 벤을 거래 계열형 벤이다. 현대자동차가 있으면 자사와 관련된 공급업체가 있을 거 아니야. 자동차 이제 운송업자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역 유통 벤, 다수의 우리가 중소 소매업과 그다음에 도매업의 공동 이용형 수발주 시스템의 경우를 지역 유통 벤이라고 하죠. 그럼 벤의 기능은 뭐 어떤 게 있어요? 기본 통신 기능. 기본 정성로는 이제 통신 위성과 광파이버 등이고, 이제 회선 교환, 버켓 교환, 고속 디지털 전용선 등 통합 디지털망을 통한 통신 기능을 수행하겠죠. 통신 처리 기능. 통신 과정에서 컴퓨터 처리를 통해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으로서 정보의 식별, 미디어 변환, 스피드 변환, 포맷 교환 등을 수행하죠. 정보 처리 기능.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가공 및 연산해서 새로운 정보 기능을 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기능을 이제 말한다. 자, 이용 형태는 뭐 밑줄만 치세요. 기본 벤은 뭐 기존 공중통신망과 결합해서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의 형태고, 정보 축적은 당연히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의 축적 정성 기능에 의해서 전자 사서함 등을 제공하고, 통신 처리는 통신 처리에 필요한 프로토콜 변환, 그다음에 속도 변환, 코드 변환, 데이터 혁신 변환 등 수행하는 벤에 대한 형태입니다. 정보 처리 벤은 이제 컴퓨터에 수행되는 각종 컴퓨터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검색,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수행하는 벤이다. 자, 그러면 이제 바꿔볼게요. 자, 519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칼스라고 하죠. 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519페이지 별표를 쳐놓으셔야죠. 양가로 이번에 칼스입니다. 칼스. 자, 칼스는 이제 강속 상거래예요. 강속 상거래.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옵니다. 얘가 별표도 3개 쳐놓으세요. 출제 빈도 높습니다. 자, 얘는 이제 밑에 이 빛의 속도를 우리가 따지는 거죠. 그래서 강속 상거래는 제품의 생산으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 리얼타임 디지털 정보 기술의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는 산업 정보화 전략을 말합니다. 그래서 카스는 이제 밑에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1982년 처음에는 이제 국방, 군수물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방성의 병참 지원 체제로 개발돼서 최근엔 민간까지 또 급속도로 이제 확산되면서, 넘겨보시면은 얘는 기업의 설계, 생산 과정과 이를 보급, 조달하는 물류 지원 과정을 또 연결시키고, 이들 과정에서 또 사용되는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종이 없이 컴퓨터에 저장해서 활용함으로써 업무를 과학화 자동화하는 개념입니다. 자, 특징은 뭐 카스는 이제 설계, 요구에서 폐기까지 제품이 라이프 사이클 전제로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캐드나 이제 EDI 시스템은 라이프 사이클의 특정 단계를 대상으로 하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카스는 서류를 없앱니다. 페이퍼리스라고 하죠, 보통. 온라인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종래의 정보화 대상이었던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설계도, 매뉴얼 등을 비롯한 화상 및 음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우리 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죠. 멀티미디어라는 게 중요하죠. 얘는 표현 저장, 전달할 때 통일된 국제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MIL, STD 1840B 등에 의해서 이거 된다. 그래서 이 실현을 위해서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고요. 초고속 통신망 ISDN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구축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참여 기업의 설계, 조달, 보수 운영, 정보 운영까지 이제 한다. 자, 우리가 카스의 이제 시대적 개념 변천은 이제 동그라미 1번. 자, 1번은 이제 점을 1번을 쳐보세요. 첫 번째는 컴퓨터 지원 병참 업무 지원 체계를 시작했습니다. 1985년 미 국방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군수 몰자와 기술의 흐름을 합리적으로 통제해서 군수품 납품 체계를 또 개선할 목적으로 시작했고, 두 번째 2번이라고 체크하시고, 컴퓨터에 의한 조달 및 병참 업무 지원 체계로서 우리가 조달 기능이 또 추가되고요. 자, 세 번째 3번 통합 물류 생산 및 정보 시스템. 뭐 지속적인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획득 및 수명 주기 지원 체계로 바뀌었죠. 그래서 대형 군납 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 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자, 4번 광속상거래다. 4번 1990년대부터 민간 기업에 확대되면서 카알스의 사고방식을 채택했죠. 그래서 오른쪽 이제 카알스의 전개라는 것은 밑줄만 이제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제조, 유통,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이터, 서류, 도면, 거래 정보 등을 표준화해서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간에 신속히 주고받는 것을 지향하고 있죠. 밑에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전자상거래가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럴 경우에 각 기업은 이제 정보 자동화, 정보 통합화를 통해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재고 감소 등 효과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데이터의 오류의 감소와 신속한 교환으로 교육이 또 고속화될 거고, 밑에 6번에 카스에 관련된 기술 및 전략은 그냥 밑줄만 통합 데이터베이스, 동시공학, 리엔지니어링, 그다음에 가상기업, 제조 데이터에 대한 관리 체크만 해주시고요. 카스에 대한 효과라는 것도 기대 효과도 그냥 체크만 해주시고, 자, EC, EDI, 카스에 대한 관계는 좀 보셔야 됩니다. 자, EC와 카스의 핵심은 이제 제품의 설계, 조달, 생산, 판매, 실제 사후 관리 등 비즈니스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표준화, 디지털화, 통합해서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EC와 카스는 이제 그 발전 과정이나 접근 방법이 상이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상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EC는 경영적인 측면이지만 카스는 기술적인 측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학적, 기술적인 측면, 공학적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공학적. 그래서 우리가 EC와 카스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정보 기술이 전자문서 교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은 모르실 분이 없잖아요. 그죠? 인터넷은 그냥 빨리 진행을 좀 해볼게요. 밑에 인터넷은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가 TCP/IP라는 표준 통신 규약을 사용해서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한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다. 그래서 밑에 발전은 뭐 1960년대 미 국방성의 연구 사업으로 만들어진 기관망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시작되고, 77년 패킷 교환 프로토콜인 TCP 전송이죠. 그 다음에 컨트롤 프로토콜 규약입니다. T가 이제 전송이고, 이제 IP가 개발되면서 이것이 인터넷의 통신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6년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여러 지역에 국립 슈퍼 컴퓨터 센터를 건립해서 이들을 서로 연결하고 전자메일, 이메일, 파일 전송, 프로토콜, 뉴스그룹 등 정보 교육을 위해서 운영 기술을 개발했죠. 이것이 인터넷 모태가 됐고,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자체는 밑에 그 특징이 www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정보 검색 서비스를 포함한 전자우편, 파일 전송,
원거리 접속, 뉴스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그 특징은 오른쪽에 매개 기술, 인터넷의 독립적인 당사자를 연결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던 B2B, B2C, C2C, B2G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 소비자와 소비자, 그다음에 기업과 가버먼트, 정부죠. 이처럼 인터넷은 이제 쌍방향성 상호작용을 또 하는 기능이 있고, 보편성입니다. 인터넷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연결되어 세계를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죠. 네트워크 외부성, 외부 효과입니다. 기술이나 제품은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사용자의 많은 가치를 또 제공할 수 있고, 유통 경로, 인터넷은 또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항공권 및 관람권 예매, 중개 서비스 등 같은 디지털 상품의 유통 경로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정보의 비대칭을 감소시키죠. 정보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줄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보편화시키는 거죠. 무한대 가상적 수용 능력, 저비용 표준, 창조적 파괴, 거래 비용이 감소 등이 됐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뭐 인터넷에 대한 기술은 네트워킹에 대한 분야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용자가 접속 기술로 우리가 아날로그 모뎀, 그 다음에 뭐 KISDN, SDSL, 무선 가입자망, 위성망, 그 다음에 광가입망, 랜이 되겠죠. 통신 프로토콜 기술입니다. 컴퓨터 간에 이제 안정적인 접속을 위해서 IP를 두죠. 그래서 우리가 HTTP, 그 다음에 점 이렇게 해서 www.mo.com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두 지점 간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수신할 수 있는 정보 전달 계통의 프로토콜, 즉 HTTP, FTP, 그다음에 SMTP 등이 있다. 검색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 기술과 정보 검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에이전트 기술, 또 정보의 멀티 캐스팅을 위한 인터넷 방송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다 아시니까 그냥 밑줄만 쳐볼게요. 정보보호 기술 분야, 그 다음 웹 기술 분야. 그래서 기능형 웹 검색 엔진과 같은 기술이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HTML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이제 XML 출연으로 영화 수준의 멀티미디어 제작도 정보 제작이 또 더 가속화돼 있죠. 뭐 차세대 인터넷은 뭐 신규 IP 주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32비트 주소 체계로는 이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뭐 밑에 보시면은 IETF에서는 이제 IPvu 규격이 나오고요. 뭐 128비트의 IPv6의 주소 체계는 이제 IP 주소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 제어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종류로 가시게 되면 원격 접속, 텔넷이 되겠고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와 접속해서 자신의 컴퓨터 같이 제어할 수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 파일 송수신, 그죠? 전송, 원격지 컴퓨터 간에 파일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 이메일, 유즈넷, 일종의 이제 전자 게시판이 되고요. 아키라는 것은 이제 파일 검색 툴로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자, 고포라는 건 이제 데이터를 색인해서 정보를 메뉴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지원 검색 도구다. 그다음에 이제 WAIS는 이제 키워드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상에 이제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IRC는 뭐 이 채팅 기능입니다. 인터넷에서 실시간에 동시에 그리고 상호 간에 메시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 또는 서비스. 그 다음에 웹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인터넷 존재하는 일반 텍스트 형태의 문서, 그림, 음성, 오디오, 동영상 등의 여러 형태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를 이용해서 URL을 이용해서 하나의 문서 형태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그 다음에 인터넷의 주소 체계는 뭐 인터넷의 주소는 이제 IP 어드레스죠. 뭐 138-39000 이렇게. 도메인명은 뭐 다 알고 계시죠. IP 주소는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이해하기 쉬운 문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NS는 도메인명. 도메인명은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IP 주소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요. 변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Pv6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v4의 주소 길이 32비트를 용량이 이제 차서 4배 확장을 시켜서 IETE
TF가 1996년에 우리가 표준화된 128비트 차세대 인터넷 주소 체계로 이제 우리가 확대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인터넷은 뭐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제가 체크한 거 위주로 그냥 가지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제 9강을 하고요.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이라는 것은 제가 10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9강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가 10강에서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인터넷 다음에 하고 QR 시스템에 대한 것을 연결시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